사실 숨겨놓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니 숨겨졌는데요. 주인공이 외계인입니다. 러시아의 조지 오웰이다? 빠꾸가 없습니다. 네오처럼. 독일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희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숨은 보석들을 같이 찾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들이 월드컵 영화부터 계속 기다려오셨던 맞아, 완전 처음부터 바로 그 주제입니다. 바로 숨은 명작 월드컵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400권이 넘는 책들이 있어서 모든 작품에 다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기는 좀 어려우실 그죠. 텐데요. 저희도 사실 400권 다 못 읽지 않으셨습니까? 400권 어딘가에 또 이렇게 안 읽은 작품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정말 재밌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다. 그런 작품들만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작가, 이 제목이 너무 생소하다 싶더라도 한번 들으면 바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참신하고 대중적인 작품들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숨은 보석들을 같이 찾으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러시아의 국민 작가들의 이제 숨은 명작을 소개하는 대결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그루브 연락 없다, 그리고 구덩이입니다. 먼저 스페인 현대소설의 대부 에두아르도 멘도사의 그루브 연락 없다부터 살펴볼까요? 사실은 한 줄로 그냥 이겼습니다. 주인공이 외계인입니다. 선생님들. 한마디로 외계인의 브이로그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이 짝을 이뤄서 2인 1조로 전 우주를 탐사하러 다니는 외계인들이 있어요. 그루브라는 외계인이 지구에 떨어진 지 1일 만에 연락 없음 상태가 됩니다. 없어진 거죠. 카톡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그루브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행세를 하면서 1990년대 지구 중에서도 바르셀로나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루브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문학 전집 꽤나 읽었다 하는 선생님들도 주인공이 외계인의 책이 있는 거는 모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400권 중에 유일한 SF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외계인이 사실은 지구에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적응을 못해요. 그 모습이 그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뚝딱거리잖아요. 말 그대로 뚝딱거려. 걷는 법을 몰라서 이상하게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족 보행을 하는군? 하면서 걸어다녀서 어떤 아줌마가 불쌍해서 동전을 줘요. 근데 책으로만 지구를 배워가지고 아 이거 예의가 아니겠지 하고 먹어버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인간이랑 친해지겠다는 명목하에 바르, 스페인에서 바르라고 불리는 술집에 가서 매일 술을 마시는데요. 고도로 취한 지구인은 외계인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경찰서에 유치장에 연행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계속 적응을 못하다가 10일 정도 지나면은 점점 사람다움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웃집 여자한테 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웃집 여자 이야기를 물어보기 위해 한 시간이 넘게 수다를 떨어요. 헬스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드리블을 할 줄 아는 잘 지내시죠? 화분에 물도 주셨고 한 시간 동안 하다 근데 이웃집 그분은 결혼하셨나요? 막 이렇게 점점 인간 사이에서 정을 쌓아가면서 나중에는 그룹을 찾는 활동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잼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귀여운 필체로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멘도사가 사실은 되게 유명한 스페인을 꽉 잡고 있는 현대소설의 대부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루브 연락 없다가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요. 50만 부 넘게 팔리고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 힙했던 모든 문화들이 인명, 지명들이 모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응답하라구나. 그쵸. 만약 그루브가 2022년 서울에 떨어졌다면 프리츠에 갔다, 방탄의 노래를 들었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민팁을 봤다. 아, 그쵸. 세분전 월드컵을 봤다.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바르셀로나 관광청에서 만든 맞아, 그런 맞아. 소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겉으로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고 뭐 저렇고 하면서 묘사를 하고 풍자도 하지만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를 거의 CCTV 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1992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1년 전에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연이 아니다. 이건 바르셀로나에 사람들이 끌어모으기 위한 멘도사의 큰 그림인데 되게 혜진 대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은 가벼운 필지로 외계인 브이로그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도시를 비추는 애증 어린 모습 그리고 인간다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이방인일 때가 언제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서 고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문학계의 항우울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장에 한 번씩 웃음이 난다.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항우울제 맞으셨는데요. 이제 우울증 걸리실 차례고요. 꽤 무겁고 이제 묵직하지만 또 우리가 한 번쯤 꼭 읽어봐야 하는 그런 고전의 의미에서 이 소설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름도 생소해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구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20년대 말인데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보셰프라는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가 의미를 발견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구덩이 공사 현장이에요. 무산계급 인민들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집단 거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노동자들은 인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진짜 밤낮 없이 노력을 하지만 점차 농촌 집단화 물결에 휩쓸리면서 분홍계급을 공격을 하고 폭력을 써서 몰아내자라고 하는 집단적인 광기 이제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점차 이 인민의 집을 짓기로 한 꿈과 희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제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상징인 구덩이는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작가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러시아의 조지 오웰이다? 수식어가 많이 붙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지 오웰이랑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글쓰기의 대가, 두 번째는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폐결핵이라는 같은 질병으로 굉장히 빨리 요절을 한 천재 작가이기 때문에 서로 또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플라토노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게 본인이 사실은 원조격인 그쵸. 거예요. 구덩이를 먼저 썼죠. 원조 할머니 맛집이었는데 더 유명한 맛집에 선수를 뺏긴 격입니다. 하지만 또 조지 오웰과의 차이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84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쓴 건 1948년이었는데 84년에는 이럴 것이다 라는 이제 미래를 예상하면서 빅브라더라든지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한 장치들을 사용해서 인간을 극단으로 이제 몰아붙인 그런 소설이잖아요. 반면 구덩이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현실적인 모습들을 묘사했다라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보셰프는 일하는 도중 생각에 잠겼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해고가 되고 구덩이 공사장으로 온 인물인데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뭐지? 그리고선 이제 이 공사 현장에서 의미를 찾았던 건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힘든 노동에 매몰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까먹게 되는 거죠. 세상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해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방향키를 잡아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되게 인생에서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이상을 향해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읽는 내내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작품이 정보라 역자님이 번역을 한 작품이잖아요. 이 작가가 실제로 굉장히 시적인 언어를 쓰고 러시아어 자체가 번역이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구덩이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작품이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제목이 구덩이잖아요. 근데 구덩이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단지 구덩이를 파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 건물의 기초를 놓기 위한 토공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판으로는 The Foundation Pi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민음사에서는 구덩이로 정보라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토공사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이게 또 무슨 건축책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를 선택을 하셨고 그 안에 뭐 희망이나 이상이 모두 다 매몰돼 버리는 참담한 느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도 구덩이라는 단어를 선정하셨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에서 정말 단어 하나를 섬세하게 선택한 그런 공력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에스파냐가 숨겨둔 멘도사,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숨겨둔 플라토노프의 대결인데요. 두 작가가 각자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쓴소리
해도 내가 한다라는 느낌으로 쓴 그런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런 동시대성이 이 두 작품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구덩이도 1920년대 스탈린 치하 소련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았고 그룹의 연락 없다도 90년대 초반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숨겨놓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니 숨겨졌는데요. 둘 중에 한 작품을 결승에 올려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숨겨놓은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자분들께서 근데 저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대중성을 기준으로 결승에 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만큼 또 세계문학전집에서 새롭고 참신한 소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죠. 외계인이라는 소재를 단순히 흥미 요소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지구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현대를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작품성도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외계인 브이로그 그루브 연락 없다를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진짜 숨은 명작인데 제가 소개하지 못한 작품입니다. 대머리 여가수? 근데 대머리도 여가수도 안 나온 책이 있다? 비조 경기는 숨은 명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르 희곡 대결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희곡은 뇌우와 보이체크입니다. 먼저 중국의 입센 차오위의 뇌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미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어떤 집에 대한 소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집에서 옛날에 사람 셋이 죽어나갔대라는 소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 소문의 시대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바로 1925년 여름 단 하루 동안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조우프 위안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집이에요. 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젊고 예쁜 아내 조우파니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조우프 위안은 굉장히 아내를 이제 매사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캐릭터예요. 그에 반해 조우파니는 반항적이고 쉽게 말하면 고분고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우파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낙인을 찍고 억지로 이제 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바로 장남 조우핑인데요. 이 조우핑과 조우파니는 서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서로 위로를 해주다가 다가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어머니와 양아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 이 관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조우핑과 안 돼 혼자 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는 조우파니 그리고 조우핑이 집안의 하녀 루스펑에게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삼각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세계문학 전집에 내놓으라 하는 막장 드라마들이 많지만 어디 가서 지지 않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희곡인데도 굉장히 빨리 읽히고요. 지문도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그 새어머니 조우파니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 보면 그녀는 사랑할 때 사흘 굶은 개가 가장 좋아하는 뼈다귀를 물어뜯듯 사랑할 것이고 싫어할 때는 못된 개가 낯선 사람을 향해 찢어낼 때처럼 사나울 것이다. 아니 그녀는 소리 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까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뇌우라는 것도 번개가 이렇게 탁 내리칠 때마다 맞아요. 새로운 진실이 발견되잖아요. 조우파니로 대표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빠꾸가 없으면 뇌우처럼 맞아. 타협이나 절충 이런 거 모르고 남김없이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또 이게 어떤 치정극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새 시대의 젊은이들과 또 이제 봉건 시대의 어른들의 갈등이기도 하고 또 가부장적인 남성과 조우파니처럼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려는 여성들의 갈등이기도 하고 시대상들도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갈등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중국의 입센이라는 평가가 걸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입센의 작품 중에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주인공인 노라가 나는 엄마도 안 할 거고 당신 아내도 안 할 거고 나는 인간이자 여성으로 살겠어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잖아요. 차오위가 입센이라면 조우파니는 마라맛 노라가 되는 거겠죠. 조우파니 중심으로 이야기가 아주 전개가 많이 되고요. 요즘 유튜브에서 항우화라는 작품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서 유명한 작품인데 황우화의 원작이
바로 뇌우입니다. 그 황호화에서 보면 공리가 약을 먹기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아버지가 먹으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뇌우에 똑같이 나오죠. 너희 아들들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앉아라. 그리고 엄마가 약 먹을 때까지 앉아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독선적으로 집안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가부장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렇지만 모든 수를 써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지 않고 집착과 광기, 사랑과 욕망을 그야말로 분출시키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읽을 작품은 제가 이제 복수 전공을 독일어로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게오르크 뷔히너의 보이체크죠. 미nem사 세계문학 전집에는 보이체크가 또 다른 희곡 당통의 죽음과 함께 한 권에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체크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육군 보병 보이체크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해서 육군 대위에 이발사를 해주기도 하고 나는 인간을 당나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미친 의사가 있어요. 매드 닥터. 그 실험에 자원을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푼돈을 받고 3달간 완두콩만 먹습니다. 보이체크가. 그렇게 대위한테 무시당하고 의사한테 이상한 실험에 착취당하면서 보이체크가 정신착란의 형태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내인 마리가 군악대장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체크는 이성의 신락 같은 끈을 놓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비극이 또 펼쳐질지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뷔히너의 보이체크는 독일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희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게오르크 뷔히너 상이라고 있잖아요.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독일에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별로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지만 형식과 내용이 시대를 앞서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형식은 보통 기승전 결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희곡 형식이 아니고 꽉 닫혀있죠. 이제 네. 그런 형식들은. 장을 다 흩어져 버린 한 인간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어서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열린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 혜진과 민경이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 다음에 이 했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야 하는데 그냥 단편들을 보여줘요. 모자이크를 짜집기 하는 것처럼 보이체크가 대위한테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내용이 끊겨있고 아내 마리가 술집에 춤추는 장면이 나오고 하는 개방 형식을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된 개방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사실 그 전까지 희곡은 뭐 셰익스피어나 아니면 다른 희곡들을 보더라도 주로 주인공이 왕이잖아요. 왕, 부르주아 아니면 맞아. 귀족. 근데 처음으로 그냥 시민도 아니고 하층민이 나온 게 독일 문학 사상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층민들에게 비극이 찾아오는 원인에는 언제나 돈이 있다. 개인의 어떤 노력의 문제가 아닌 계급적인 문제가 보이체크를 비극으로 내몰았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 없이 신분으로만 대위와 의사가 등장을 해서 그런 상위 계급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것에 오는 개인의 비극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말입니다, 대위님. 돈이 중요합니다. 돈 없는 자에겐 그런 도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도 피와 살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죠. 하늘에 간다 해도 천둥치는 일이나 돕겠죠. 라고 보이체크가 말하는데요. 사실 자기의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보이체크한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줄거리가 굉장히 뻔하고 통속적이다라고 들리실 수 있겠지만 뷔히너는 그걸 최초로 했다. 세계 최초로. 심지어 19세기에. 그것도 자기가 20살이었을 때 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으나 아무도 찾아주시지 않는 독일에서만 잘 팔리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 네. 우리도 한번 읽어보죠. 젊은 괴테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수식어 막 갖다 보지. 이번 B조는 중국 대표 차오위와 독일 대표 뷔히너의 대결인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둘 다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현대극이라는 거죠. 내우에서는 어떤 봉건사회, 가부장제의 어떤 숨막히는 잔재들을 전통, 이어가야 하는 전통들을 얘기를 했다면 보이체크는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를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기에 휩싸인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라는 점도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네오는 한 번 이거를 페이지를 열면 끝까지 손에서 못 놓는 책들 있잖아요. 맞아요. 질주하는 어떤 롤러코스터에 탄 느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를 쫙 고조시켜서 클라이맥스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이제 보이체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조각조각 나 있는 모자이크 같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사실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번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작품 해설을 읽고 다시 한 번 다시 읽으면서 그 장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결에서도 새로움과 그리고 흥미, 대중성을 기준으로 작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읽기 쉽고 흥미 요소가 많은 작품은 네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네오를 결승으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명작이 어려우면 그냥 대작을 읽으세요. 559명의 등장인물, 러시아라는 광활한 공간,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대작 중의 대작! 우와! 드디어 결승입니다. 유쾌한 외계인 브이로그 그루브 연락 없다와 막장 사랑 드라마 네오의 승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작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민음사 쾌사디아. 민경님이 여기 가시나요? 해주세요. 중문과의 자존심. 혜진 대리님이 누가 네오를 볼까봐 겁난다. 동기들이 볼까봐 겁나 무서워. 친구들아 미안하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작품들이 회의할 때 보면 이제 제작진분들도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찐 숨은 명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우승작은 제작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설명을 듣고 더 읽고 싶은 책을 투표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먼저 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브 연락 없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계인이 우당탕탕 좌충우돌하면서 점점 인간 세계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어서 자신만만하게 단골 술집에 일일 알바를 합니다. 낮에는 커피를 파는 집인데요. 손님이 누가 들어오면 인사를 해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시 21분 첫 번째 손님이 나한테 인사를 건넨다. 나는 손님처럼 똑같은 말로 인사를 건네는 것과 동시에 커피 메이커와 냉장고와 크루와상이 똑같은 인사로 대답하도록 조처한다. 우리들의 합창 인사에 손님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는다. 너무나 예의 바르게 한국에 와도 잘 적응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커피 메이커도 크로와상도 안녕하세요. 근데 귀여워. 또 손님이 수더보네요. 네, 밀크커피 하나요? 이러고 근데 밀크커피를 데우려는데 외계인이 또 커피 메이커 작동법을 몰라서 자기 에너지로 이것만 꽂으면 되는데. 코에 꽂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외계인이 썸을 타는 장면도 있는데요. 일방적인 짝사랑이긴 하는데 이웃집 여자한테 점차 관심이 가는 자기 모습을 깨닫고 어떻게든 호감을 사려고 지구인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제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 가서 저 소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트는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쌀이 없어서 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근데 그래서 그 여자분이 상냥하게 주세요. 근데 언제 끝내는지는 학습을 못한 거예요, 외계인. 그래서 기름, 마늘, 토마토, 소금, 엉겅퀴, 왕새우를 빌려서 마지막에는 그 여자분이 2,000원 줄 테니까 더 이상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오늘 진드기가 됐구나, 진드기.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사랑스러운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추러스를 12kg을 사서 다 먹어치우는 장면이 나와요. 완전 우리네 귀여워. 모습 같죠. 단 거 땡기는 스트레스성 폭식도 하게 되는. 사람 다 됐네. 정말 궁금해요. 과연 이 그룹은 원래 연락 없다잖아요. 끝까지 연락이 없을까? 그룹을 찾을 생각을 하기는 할까? 둘이서 지구에 남을까? 떠날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르셀로나 관광청에서 올림픽만 끝났다고 가지 말고 한 달 살이를 하라고 잡는 그런 소설이다. 그 대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견입니다. 그런 유쾌하고 네. 재미있는 소설 그룹에 연락 없다였습니다. 귀엽네요, 외계인이. 네오는 뭐 우중충하죠. 네. 조금 마음이 좀 눅눅합니다. 습하고 찐득거려요. 소개해 주시죠. 조우판이가 조우픽이 가려고 하니까 회유도 하고 빌어도 보고 협박
또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 내게 빚을 졌으니 책임을 져야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혼자 도망가서는 안 되지. 조우핑이 대답하죠. 지금 당신이 쓰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아요? 아버지같이 이렇게 채통 있는 집안에서 쓸 말은 아니죠. 아버지란 말 좀 그만해. 채통? 너도 채통 얘기니? 난 이런 채통 있는 집안에서 18년을 살았어. 조우 씨 집안의 죄악이란 죄악은 내가 다 듣고 보고 저질러도 봤어. 하지만 난 처음부터 너희 조우 씨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난 이 집안의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잘난 아버지 같이 몰래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서 겉으로는 도덕군자요, 자선가요, 사회의 기둥인 척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남성 중심 사회에 위선적이고 허울뿐인 그런 부분을 이게 딱 지적하는 대목인 거죠.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진다. 양아들이랑 불륜 관계에 빠진 거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살 거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너희 집안에 대대로 썩은 가부장들이랑 엮지 말아라. 그러다가 끝까지 자기는 광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애원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 조우판이 아니야 날 데리고 가. 여기서 날 나가게 해줘. 나중에 네가 스펑 그 하녀를 데리고 온다면 같이 살아도 좋아. 단지 제발 날 떠나지만 말아줘. 널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난 네 약점을 알고 너도 날 알아. 너에 대해선 모든 게 훤해. 그러다가 갑자기 매혹적으로 웃으며 조우핑에게 기묘한 손짓을 한다. 더욱 유혹하려는 듯 웃으며 이리 와. 자, 뭐가 두려워.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애원하다가 안 되니까 저도 막 너무 지금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잡아보려는. 근데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만 사실 조우판이가 조우핑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조우핑만이 이 집에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더더욱 조우핑에게 애원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눈치채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방금 진짜 맛깔나게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이게 희극의 매력인 것 같은 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이 상상이 맞아.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상상한 조우판이가 그런 유혹의 몸짓, 광기어린 미소를 보내는 게 그려져가지고 그게 희곡 읽는 맛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이 집에서 죽은 3명은 누구일까요? 과연 그루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조우판이가 정말 이 집을 나가서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제작진 분들의 투표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핑이 딸이에요. 네, 제작진의 표가 저희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하나씩 표로 네. 발표해 주시죠.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방금 투표했습니다. 네오. 그루브 연락 X. 아 이거 손은주 가정입니다. 그루브 연락 없다. 저한테 주셔야죠. 제 아 편인데. 그런데 2대1. 그루브 추러스 같이 먹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그루브 연락 없다. 4대1. 마지막 표를 보겠습니다. 아, 그루브야 어딨니? 그루브의 완승입니다. 진짜 웃음. 대중의 선택. 네, 이렇게 해서 네. 숨은 명작 월드컵은 그루브 연락 없다가 차지했습니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또 멘도사에 또 이제 그루브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은 명작 월드컵을 해보았는데요. 민경님 인자한 웃음이 말리바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사실 그루브는 제가 1화 때부터 회의할 때 막 계속 맞아요. 얘기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이제 대중의 선택을 받아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오늘 뿌듯한 마음으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경님 덕택에 저희가 그 스페인 문화권의 작품들을 매주마다 되게 소개받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영미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숨어있는 작가와 작품들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소개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대리님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이게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되게 남겨주셨던 테마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항상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 또 새롭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주제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시는지 세문토토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 내가 생각하는 숨은 명작은 이런 거다. 이런 게 있으신 선생님들도 자신만의 숨은 명작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선생님들 안녕! 감사합니다.